미국이 받는 충격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시간 경쟁인데 중국은 시간은 내 편이다. 대중국 관세 인하를 지금 뭐 어느 정도 낮출 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불확실한 요소가 더 커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올 수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들도 갖고 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145%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그다음에 패권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현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박승찬 교수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여러분들이 좀 낯설죠? 소금 배터리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좀 이거 공식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소듐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지만 여러 가지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광물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소금은 바다에서 다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걸 만약에 소듐 배터리가 진짜 양산이 된다라면 이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할 것이고요. 이게 또 안전성이 있죠. 왜냐하면 리튬은 폭발 위험이 있지만 이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는 이런 폭발 위험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3원계 이렇게 배터리라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특히 이제 니켈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했을 때 안전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40% 저렴하고,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LFP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인산철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았는데 이건 소듐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산이 된다라면 저는 이 배터리 산업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게 지금 일단 CATL이 12월부터 양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아직 양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CATL이 예고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만들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좀 R&D 정도는 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상용화 양산하는 데는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 2030년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1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만약 올해가 아니고 내년 초 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트륨 배터리, 뭐 소듐 배터리라는 게 자원이 무궁무진하고 이게 뭐 가격도 저렴하지만 폭발 위험이 없다라는 거.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 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데서 방송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년 전부터 했지만 올해 지난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 4월 14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월 14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 말이 뭐냐면 배터리 관련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엄청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CATL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CATL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아니고는 중국 시장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전후상을 봤을 때 이 CATL이 뭐 올해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가 뭐 중국이 시장 자체에서 뭐 중국 전기차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터리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큰 거죠. 그럼 완전히 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양산을 한다는 것은 이미 R&D를 많이 했고 뽑아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그냥 R&D 정도의 단계, 우리나라도 R&D 연구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와 양산은 차이가 엄청나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완전히 디비집니다. 완전히 지금도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지금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을 있지만 전 세계 CATL 1등을 하고 있는 CATL 자체 하물며 BYD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아젠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CATL도 있지만 이게 비아디나 중커하인이라든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대략 한 상위 한 10개사 정도가 지금 이 소듐 배터리 부분에서 같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구 자체가 아니라 양산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즐을 좀 맞춰보면 아까 제가 중국 정부가 그렇게 엄격한 배터리 안전 기준을 발표하고 CATL이 양산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했을 때 이게 매우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감내해야 될 상황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또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막연히 있는 기사만 보셨겠지만 이 파급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이게 아마 전기차 부분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 같다.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아마 충격이 빠졌을 거예요. 이게 CATL의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CATL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절대 강자입니다. 글로벌 절대 강자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 이미 중국 정부랑 다 소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저는 매우 충격으로 보여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3사가 정신이 없을 것 같고, 뭐 그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R&D 연구실 단에서 양산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뭐 제가 볼 땐 대책회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긴급히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발표 정도만 했기 때문이지만 실제 양산, 제가 말씀드린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여러 가지 퍼즐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냥 뻐꾸기만 날릴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뭐 코멘트 그냥 말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퍼즐을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정부도 같이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그게 반도체든 전기차든 전기차 배터리든 지금 그래서 그건 단기적인 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있고, 미국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게 단기적인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이 모멘텀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과 중국 주도의 공급망으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이원화하느냐가 우리 기업들이 생존 혹은 이는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걸 꾸준히 갈 수 있는, 또 혹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나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중국 비아디의 자동차가 또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번에 1분기 때 약 한 108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글로벌 할 때 그 중에 20% 한 5분의 1 정도가 비아디가 수출했어요. 그만큼 글로벌 확정이 뛰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유럽도 마찬가지 관세가 심해지면서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올해 10월 달에 지금 비아디가 뭐 헝가리에 좀 연간 20만 대 공장을 또 오픈을 하고, 내년에는 한 15만 대 규모의 또 이 터키 공장, 이걸 다 이제 미국의 제재를 지금 우회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판세를 좀 읽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좀 이원화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우리한테는 우리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단기적인 이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얻는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있는 반사이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공급망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까지 이걸 뭐 호재로 우리가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플러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올해가요 중국 제조 2025라고 2015년도에 중국이 기술 제조에 자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도 5월 달에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요즘 그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2015년도로 이제 거슬러 갔을 때는
중국 제조 2025는 2013년도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한 뭐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영국이 이야기했던 뭐 국가 인더스트리 뭐 2050 전략,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옵니다. LG가 2017, 18.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제조 2025가 뭐지?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 뭐야? 야, 너희는 팬다잖아. 그냥 덩치 큰 물렁물렁한 팬다야지.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제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R&D를 한다? 혁신을 한다? 첨단 산업을 한다? 그건 안 되지. 중국 제조 2025가 미중 간, 미국의 대중국 제조, 전략 경쟁의 단초가 됐다. 시작이 됐다.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스마트 플러스라고 바뀌었죠. 네, 뭐 다른 분이 중국 제조 2025 말을 했었고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신문 매체에서 아마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말을 안 쓴다. 그래서 안 쓰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통은 10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야 10년이 지나고 있는 실적이 있었다. AI에서 우리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특허, 논문을 훨씬 많이 썼고 상용화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의 업적을 막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조용해요. 왜? 괜히 미국으로 자극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제조 2025에 보면 10개의 핵심 산업 중에서 그 다음에 한 23개 품목 부분에서의 2025년도까지의 KPI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발전시켜야 돼.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035년도에는 2단계 어느 정도. 2025년도는 뭐냐면 독일하고 일본 수준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5년도잖아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들입니다. 10개 핵심 산업 중에 중국이 이야기한 그 KPI, 이게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이 챗GPT 물어보고 기사를 종합해 보면 86% 정도 했대요. 그러면 그 중에 AI는요, 엄청 달성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이 딥시크가 나왔을 때 사실 저희는 그 현장을 보고 다니고 기업들을 인터뷰하고 다니고 현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딥시크가 나왔을 때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날렸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제2의 제3의 딥시크에 주목해야 된다. 그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AI는요, 여러분, 지금 이미 양적 지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AI로 본다라고 했을 때 AI의 뭐 PCT 특허, 논문 이런 부분에서 이미 양적 지표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훨씬 추월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추월한 게 지난 요 5년 사이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 간이 충돌하기 전 2019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럼 그전에는 별로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첨단 산업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미국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AI 보는데 또 제가 그러면 양적 지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 뭐 제가 했던 다른 강의나 찾아보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이럴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술 벨퍼 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 스탠포드 AI 연구소가 만들어진 보고서, 미 상원 하원에서 올라온 보고서, 백악관의 보고서를 취합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 AI는 계속 제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아까 양적 지표가 이미 중국이 앞섰다고 했는데 그럼 질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AI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응용되는 것도 훨씬 더 중국이 요즘은 앞서가고 있죠. 그게 여러분 휴머노이드 산업. 중국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가 마라톤 대회를 하고요. 축구 대회를 한다는 거, 축구 경기를 한다는 거. 이게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생활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쉽게 뭐 진짜 앱에 다운받아서 그냥 도로에서 탑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 데이터가 중국이 올해 1월 정도 했을 때 중국이 1억 킬로미터가 넘고요. 미국이 한 6,500만 킬로미터. 우리나라는 한 60만 킬로미터. 연구실에서 많이 돌려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도로에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중국 제조 2025에서 10가지 중심 부분 AI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 선박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드론도 있고 매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뭐 한 86%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제일 많이 안 된 게 바로 반도체죠. 원래 반도체도 70%가 기술 자립한다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미국 제가 데이터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 자료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미국 이제 반도체 협회 자료를 보면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에 들어간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이미 시장에서 한 24%의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중간까지 올린 거죠.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 아마 이 반도체가 좀 많이 좀 점수를 낮췄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그게 이슈화 되면서 지금 한국에 계속 지금 테크의 레드 테크다 이런 뉴스라든지 기사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그 시기에 또 맞춰서 딱 나온 겁니다. 그때 이 딥시크가 1월 20일 나올 때 딱 트럼프 취임식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트럼프 취임할 때 짜잔 만들어진 거다. 그럼 제2의 제3의 딥시크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중국 제조 2010년을 지금 제가 아까 작가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기사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지금 뭐 전부 다 그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아까 86%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에서 깔아먹었다. 그래서 아까 AI나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중국이 받는 충격보다는 미국이 받는 충격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시간 경쟁인데 중국은 조금 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흘러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의 145에서 반을 줄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지지율 등등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한테 약간 좀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중국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패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오래 버티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관세 인하를 고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반적인 미국 내 여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내년에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고, 그런데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미국에 찾아와서 재무장관과 USTR 대표 트럼프에 찾아와서 관세를 낮춰달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중국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지금 관세 전쟁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관세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145%나 60%나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관세 인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근데 관세 인하를, 대중국 관세 인하를 지금 어느 정도 낮출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불확실한 요소가 더 커질 것 같고요. 전반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의 타협점이 언제쯤 올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은 미중 간에 서로가 다 힘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저 광동성, 예를 들면 광저우라든가 절강성 이후라든가 이런 우리가 소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하물며 미국 성조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내 못하니까 사실 중국 내부도 지금 제조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는 정말 말 한마디로 진짜 곡소리 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표가 잘 안 나죠.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예견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미 판로를 정부 입장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현실화되니까 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근데 미국은 우리가 영향이 크죠. 예를 들면 월마트, 미국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월마트 같은 게 60%가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고, 관세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원래 145%짜리가 50% 관세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200만 원 하도 비싸게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사실 전반적인 지금 미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더 트럼프가 초조해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 경제 부분, 특히 우리가 주식 시장이나 금융,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상승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중국과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율, 협상의 자리에 앉지 않겠느냐. 미국이 관세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협상 자리로 들어온다 했을 때 혹시 타협점이 되고 만약에 타결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관세 인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바로 올 것이고, 뉴욕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가의 반영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올 수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들
부분들을 또 갖고 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 지금 미국에서 지금 떠나는 여러 이런 투자 심리 부분에서 또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간접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 뭐 완화, 지금이 뭐 우리가 뭐 단순히 10%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 반 정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거는 하나의 제스처다, 트럼프의 하나의 거래 기술로 받아들이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협상을 거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먼저 이렇게 145%를 때리니까 중국도 125%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중국도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지금 트럼프의 이런 방식에는 응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모습. 중국이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때리면 바로바로 대응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서랍 안에 다 있습니다. 중국이 뭐 때리면 이거 바로바로 꺼내됩니다. 바로 다음 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45%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125%, 그럼 다음에 네가 더 200% 올리든 300% 올리든 나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 지금 미중 간 이런 관세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억 인민을 이렇게 묶는, 하나의 똘똘 뭉치게 만든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런 변화가 있다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협상이 응한다? 그럼 모양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물론 지금 힘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조에 기반하고 중소기업들은 예상했던 거지만 실제 다가왔을 때 이제 물건이 쌓이고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적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뭐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또 모을 수 있는 기회, 또 이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바로바로 저런 식의 뭐 반세를 60%뭐 145에서 뭐 60%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런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말을 표현을 쓰면 허장성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허풍만 있는 거지 실제 우리가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게 또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미중 간 이슈를 봐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볼 것인지, 앞으로 일어나는 미중 간의 첨단 산업 기술전 패권인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만 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서로가 재료를 만들면 서로가 다 힘듭니다. 미국인들도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지금 미국은 계속 지금 뭐 50개 주에서 계속 지금 집회가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누가 버티냐? 그럼 끝까지 버티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체제에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버틸 거라고요. 버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버티겠지만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또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접점에서 모여질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단순하게 관세 부분만 들고 나오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다른 걸 같이 집어넣었을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 통제라고 하는, 지금 예를 들면 대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예를 들면 지금 AI 칩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엔비디아가 H20 같은 걸 지금 또 수출을 통제를 좀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하고 관세만 낮춘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첨단 기술 통제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게 협상이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관세 서로가 조율만 한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 도출은 가능해 보인다. 근데 그게 몇 %인지,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 관세가 있고 좀 상호 관세, 지금 상호 관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갈 건데, 요게 이제 관세만 보면 저는 서로 간의 타협점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트럼프의 생각과 시진핑의 생각, 왜냐하면 다른 요소를 같이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협상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협상이
앉았다라고 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럴 겁니다. 1차 무역 협상 때 2022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너희가 이행하지 않았던 그때 2천억 달러를 중국이 사주기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한 60% 정도, 막 65% 정도 중국이 사줬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 이럴 거예요. 나머지 네가 사주기로 했던 거, 그 지금 2천억 달러에서 한 65% 나머지부터 먼저 사고, 지키고, 나머지 네 얼마나 더 사줄 건데? 라는 것들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건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면서 하는데,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의 아까 말씀 수출 통제까지 이제 이슈가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고는 변수가 있어서 서로 간에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뭐 5, 60% 지금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수용 가능성을 따진다라면 만약 그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관세 부분만 한다면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심각하죠.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게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사실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이게 지금 제3국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미중 간의 관세 전쟁만 보고 말한다면, 지금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인 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수출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뭐 중국, 미국. 그러니까 2023년 기준에 한 20%가 중국, 한 19.8%, 6%가 미국. 그럼 두 개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반인데, 이제 지금 바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들이죠. 일단 중국부터 얘기를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안 되니까 한국의 대중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고,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옆으로 그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늘어나지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한국을 동참하라고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게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매우 조심스러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더 이제 심화되고 격화될수록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FTA가 많이 늘어나니까 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한 5, 60억 달러의 FDI라고 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최고의 기록을 올렸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요, 중국이 중화권이라고 하는데, 중화권이 그러니까 홍콩을 포함한 건데, 사실 홍콩을 포함한 것도 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중국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20%입니다. 5분의 1이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못 나가니까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라는 기업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기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보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정말 FTA를 많이 유치했으니까, 자본을 많이, 외국 자본을 유치했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중국 자본이 일단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를 통해서 미국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한국 시장의 제조의 부분에서의 우리나라 제조업을 잠식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미국 수출하는 것도 미국이 모를 것 같나요? 알죠. 그럼 그걸 또 우리한테 제재를 할 거라고, 미국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베트남한테 상호 관세를 얼마 때리냐면 48% 때렸어요. 48% 때리는데 그 48%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베트남이 지금 미국에 엄청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베트남하고 중국도 수출이 거래가 많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이 결국은 뭐냐면 중국산 제품이 바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뀌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른바 택깔이라는 것들이지. 이번에 이제 뭐 상호관세 48% 때리니까 베트남에 있는 뭐 경제부 총리가 막 미국에 날라와서 저희가 그거 못하게 막을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도 그래요. 캄보디아는 이번에 미국이 49%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상호관세 뭐 관세 책사라고 있는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베트남을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막 영향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중국 자본이 정말 예전에도 없던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아마 점점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기업들이.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간에 여러분 지금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있는 일어나는 게 지금 매우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이걸 썼는데요. 미중 간의 선박정대, shipworld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도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왔죠. 지금 중국이 이중용도, 그러니까 상선 플러스 함정까지도 해서 지금 이는 이 선박에 제국을 꿈꾼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상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국제무역 상선을 했을 때, 미국이 2024년도로 봤을 때 미국이 한 80척 정도, 우리가 물건 실어 나르면, 그다음에 중국이 한 5,500척 갖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뿐만 아니라 이게 함정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함정으로 한다 해서 미 해군의 이야기죠. 미 해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미 해군 조선소가요. 많을 때는 한 11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태평양 2개 정도 있고 인도양 2개 해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뭐 군함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거의 뭐 유지 보수 정도. 미국이 1975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조선 선박이 1등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5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이건 뭐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해양 패권에 대한 관심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바다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에서는 해양 패권, 해양 굴기를 계속 꿈꿔왔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중국 제조 20에도 해양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해양 조선 산업. 그것도 지난 10년 전과 10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빼고는 다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 그러면 중국은 바다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조선 선박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이야, 미국이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이 갖고 있던 이런 해양 패권, 조선 선박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유통망부터 혹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군력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해양 패권의 본질은 결국은 두 나라의 군사 패권으로도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중국과의 이런 선박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해양 패권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5월 그랬잖아. 반도체 전쟁에 표현했지만 이제는 뭐 이런 선박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선박 제조, 우리나라도 조선 선박이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조선 선박의 이런 치열한 경쟁성에서 지금 한국의 역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지금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조선 선박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2024년도에 지금 세계 조선 수주량이죠. 데이터를 한번 보면, 한 6,580만 CGT. 그러니까 CGT라고 했을 때 표준 화물선 이제 환산 톤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중국이 한 4,650만 CT 정도죠. 그러니까, 신규 조선의 한 70% 정도를 중국이 수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지금 영향을 받았고, 우리 정부도 작년에 중국의 조선 산업이 우리를 추월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조선 선박의 역할이 뛰어난 거고, 그 상선 부분들은 이미 미국이 한 80척 되는데 중국이 5,500척을 말씀드렸지만 이 군함 부분도 해군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모는 아니지만 중국의 이런 해군에 대한 조선, 그다음 해군에 이런 만드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공군망 구조가 중국이 매우 지금 잘 짜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이 상선을 통해서 이런 해양 데이터들이 계속 워낙 많은 배들이 중국 배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해양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이죠. 또 그게 또 새로운 하나의 공군망으로서 또 중국이 또 이제 안보의 이슈로서 또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조선의 굴기를 말가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K조선이 몸값이 지금 MRO 같은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몸값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 매우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로 지금 트럼프 지금 행정부와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레버리지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에 했던 상호 관세를 여러 가지 낮추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의 몸값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군 영역에서 우리가 MRO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거는 정말 반사이익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야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조선 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도 우리 조선 3사가 가지는 역량들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 2기에서 협상을 할 때 이게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배를 뭐 수리를 하고 MRO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고 다 좋은데, 트럼프는 그것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 기술자가 가야 되고요. 이거는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믿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어떤 돈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칩스법 해가지고 우리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반도체 기업들 투자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뭐 이 보조금을 줄이겠다, 아니면 이걸 다시 행정지원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돌아오면 기업들은 정말 나중에 낙동강을 오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매우 조심스럽게 정부가 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를 만들고 더 좋은데, 우리 미국에 조선수를 하고 우리가 모든 걸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트럼프는 원할 거예요. 모든 게 자국 내 제조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돈을 준다고 하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제 걱정,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조선이 가장 이제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또 해군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중국의 것을 계속 가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태계를 같이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해서 이런 강점과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중국이 여전히 약한 고리는 반도체입니다. 기술 자립을 한다고 해도 지금 쉽지 않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죽을 똥 살 똥 반도체를 제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얘기에서는 사실 제재를 한댔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한댔지만 여전히 우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딥시크도 저는 개인적으로 A100이나 H100을 미리 사두었을 거로 보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 위기에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바이든 때와는 다를 겁니다. 매우 강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변수인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1기 때 있었으면 중국 반도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제가 볼 때 약간 늦었어요. 그런 사이에 화웨이라는 게 나타났죠. 이번에 이게 엔비디아 중국향 H20을 이제 수출 통제를 하니까 젠슨항이 중국을 갔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젠슨항이 그냥 특히 중국의 CCPIT에 해당되는 뭐 종전을 만났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났냐는데, 그 말고도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 이제 딥시크의 양원평이도 만났을 거라.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러 가지 H22잖아? 그럼 또 H는 다른 걸 만들어 줄게.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이유의 가장 또 한 충분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화웨이한테 내 것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밀리냐면, 그러니까 화웨이한테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가 매우 지금 강력한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지금 GPU 어센드 910 뭐 A, B, C, D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입니다. 더 갈수록 더 고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800, 그 다음에 어떤 C나 D는 것은 거의 100에 한 6, 70%, A 100에 70%까지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젠슨왕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젠슨왕은 한편에 있는 속내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좋은데 시장을 잃을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제재함으로써 화웨이의 기술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원평을 만났을 때 어쨌든
어쨌든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존재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화웨이와 지금 엔비디아 부분에서는 경쟁은 지금 앞으로 매우 치열해질 거고 앞으로 단시간 내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화웨이는 SMIC라는 파운드리 중국의 파운드리와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세계 가장 강력한 파운드리 업체인 이 TSMC랑 대만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협력 구도상 지금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화웨이의 이런 AI 칩 부분에서의 성장은 매우 무섭고 그거는 젠순왕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있는 반도체 부분 AI 반도체를 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여러 가지 매우 바쁘게 물건을 뭐 더 강력해지기 전에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하고 우회 수출하는 이런 유통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매우 지금 빠르게 제가 볼 때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갔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간 이유, 뭐 베트남에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거래량이 크지만 지금 말레이시아는 중국에서 탈중국한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글로 갔어요.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중국 기업들도 거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300개 기업 들어가 있다. 매우 중국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생태계도 있지만 이런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생태계도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간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말레이시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가 또 이 히토리가 많이 나거든요. 히토리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히토류가 지금 매장은 뭐 전 세계 한 4위다 뭐 5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미국 트럼프도 그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넘겨. 중국은 그게 미국으로 안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고 매우 복잡한 함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함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에 간 이유도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세미가 자료를 보면 2022년에서 2026년도까지 지금 반도체 팹이 한 109개 정도, 110개가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70개 정도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랑 화웨이 뭐 이렇게 지금 둘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화웨이가 쉽지 않지만 여전히 조금씩 뭐 계속 성장이 갈 것이다. 근데 이번에 근데 트럼프 이기 때는 매우 강력할 거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텀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영향이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액 공제 차기 정부에서 세액 공제만으로 경쟁력이 팹 하나 만드는데 10조, 20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어마어마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반도체 협회가 전 세계에 한 109개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70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이건 전쟁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골든타임을 점점 놓치고 있다. 우리가 미중 간에서 정말 최적화하고 존재감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탈중국이라는 이런 이 담론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빈자리를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세안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다 차고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탈중국하는 기업들은요, 그냥 원래 탈중국해야 되니까 저렴한 인건비, 신발, 그다음에 의류 이런 만드는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인건비도 오르겠다. 공장을 베트남, 캄보디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같은 미국, 중국의 신발 만드는 공장들 다 거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중국에 있는 아까 초격차 제가 계속 강조하는 너희들 뭐 만들고 있어? 그렇구나. 내가 같이 보면서 지피지게 하면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전부 다 중국 공장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장은 줄이지만 상하이의 큰 R&D 센터의 규모의 회사는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우리의 담론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차기 정부에서 빨리 이것을 정확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정말 중국에는 제조 혁신, 변화, 우리나라 반도체 빼고 얼마 남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다시 이제 알리바바 테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5월 2일이죠. 뭐 미국이 이런 소액까지 800불짜리 취소하겠다.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직구 플랫폼이죠. 알리바바 테무 쉬인의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이제 저가로 들어간 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우회 통로로 이제 한국에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저가의 제품들이 지금 쌓여가 있고 어디를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알리나 테무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저가에 사서 그것을 이제 글로벌로 풀 거라. 그럼 플러스 지금 미국에 이제 800불 우리가 말하는 이 최소 면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이 지금 알리바바나 특히 테무와 시인 플랫폼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한국에서 들어오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한국에 더 많이 이제 이런 플랫폼들 물건이 쏟아질 것이고요. 또 하나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미로 가든가 유럽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직구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더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와 유통의 생태계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리와 테무 막 시작할 때 매체에서 보도를 많이 하다가 요즘 참 뜸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미국에 수출 못하는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택깔이 이른바 바뀌면 또 뭐 미국으로 간다든 다른 나라로 가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가장 그들이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여기를 경유해서 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떠한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것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지금 알리와 테무가 지금 알리바바가 전 세계 한 200개가 넘는데 나가 있고 테무가 90개가 넘는 나라에 지금 진출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분산되고 밀어내기 수출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지역 시장 플러스 이제 이런 공급망을 어떻게, 제가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죠. 이걸 특히 물류 공급망 이런 거 전략에 따라서 매우 우리가 좀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피해를 보는 나라와 또 거기에 이제 제조나 유통의 생태계가 많이 붕괴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좀 더 빨리 우리들한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이거는 먼저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키워했고 투자를 많이 했고,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류 창고도 만들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일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 냄새를 빼기 위해서는 결국은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마켓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MAU라고 하죠. 이게 먼슬리 액티브 유저에서 압도적으로 쿠팡이 많고, 그다음에 알리, 그다음에 테무 이렇게 2, 3위 정도 하는데, 뭐 G마켓은 계속 떨어져 있고, 작년 기준에서도 이런 우리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쿠팡이나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G마켓도 지금 서로가 이제 유인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역 부분에서는 일단 뭐 50대 50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적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딱 맞는 협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할 것이냐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올 것 같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뭐 이런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합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유통의 공룡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뭐 M&A 또 사업으로 확장, 그다음에 이커머스의 새로운 이런 유통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좀 한 4위권, 5위권 밑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말 각자 도생하면서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추측을 좀 해본다라면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매물로 쏟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나비 효과가 지금 이야기하는 알리와 테무의 최저가 전략, 지금 물건을 미국에 판매하지 못한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우리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우리 초저가 제품에 대한 이슈, 이것은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영향을 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 방송에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일본도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TV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각 플랫폼마다 전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틱톡 샵은 일본을 먼저 들어갔고, 근데 지금 테무나 알리는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일본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저렴한 제품이 이제 쏟아져 나옴으로써 한국도 있지만 그 여파가 가까운 일본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제조나 유통의 공습이 시작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제조, 그러니까 경쟁력이 크지 않은 제조 베이스의 우리나라 생태계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내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전망을 제가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알리나 테무를 할 때 초저가로만 보시잖아요. 이게 이제 얘들이 가져오는 제품이 초저가 제품 플러스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어차피 중국에서도 글로벌리 경쟁력 제품도 미국에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회 통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미국의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가전기업들, 뭐 LG나 삼성하고 경쟁하고 있는 뭐 이런 메이디라는 가전제품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항상 우리 경쟁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이 딱 벌을 정도 잘 만드는데, 그런 제품들도 이 테무나 알리에 여기를 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싼 것만 파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쏟아지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중소 제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차기 정부한테 그걸 항상 제가 쓰고 있는 칼럼 중에 있는 건데, 차기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심각성이 안 도드라 보여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이제 2, 3년, 3, 4년한테 매우 심각하게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건드릴 거고, 이게 일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이거는 또 한국과 일본이 같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우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 생태계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 제조 생태계에서 나중에 우리나라 제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대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중국의 변화, 우리가 아까 중국 제조 2025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이번에 딥시크 보면서 와 이랬지만,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조선, 선박, 휴머노이드, 항공,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매우 지금 미국을 추격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는 지금 뭐 미국을 추월했다고 나오는 게 있다. 미국이 왜 중국을 제재를 하겠습니까? 위협이 되니까 제재를 하죠. 매우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피지기 하지 않으면 초격차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까이서 얘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봐야지만 내가 나도 열심히 뛸 수가 있는 거라고. 쟤들은 영원히 안 돼 라고 그냥 끊어버리면 지금처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트륨 배터리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게임이 안 된다니까. 생각을 해보죠. 가격도 더 저렴하고, 이게 리튬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런 광물 자원이 아니라 그냥 바닷속에 소금을 가지고 만든다고요. 폭발도 안 한다고요. 그럼 어느 거 사시겠습니까? 더 싼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폭발도 안 하고 안정성이 있고 더 싼 거를 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피지기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정부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빼고 거의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 이대로 간다라면 새로운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팡이 가장 큰 장점, 쿠팡 왜 주문하십니까? 전날 9시면 다 새벽에 와 있으니까 로켓 배송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쿠팡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만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 가능했죠. 다 깔려 있죠. 그럼 이제 쿠팡이,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글로벌 레프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쿠팡이 더 잘할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말은 안 하지만 쿠팡도 은근히 지금 이걸 계속 견제를 하고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걸 하는 거 봐야지만 내가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쿠팡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글로벌리 하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잖아요. 쿠팡 왜 주문하십니까? 그러면 쿠팡이 판매하는 제품 자체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 소비자가 왜 그러면 이렇게 초저가인데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데, 왜 그러면
알리바바에 물건을 사느냐? 실망을 했죠. 왜? 아니 내가 샀던 물건이 보니까 쿠팡에는 12,800원에 팔려. 근데 내가 테무 가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3,400원이야. 와, 이거 내가 속았네. 쿠팡에 판매된 제품 자체가 중국산 제품을 갖고 온 유통업자들이 한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거를 띄고 이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쿠팡도 그런 기본적인 셀러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 가장 경쟁력은 결국은 이제 로켓 배송인 거죠. 각인시켜 놓은. 우리가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잘 알고 있는 게 지피지기 혹은 손잡으면 36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피지기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초격차 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어느 정도 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초격차 유지를 합니까? 근데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 파도가 온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산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제조, 우리의 유통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이런 패권, 그 속내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의 전쟁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느냐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어떤 형태로의 이제 충돌은 우리한테는 나비 효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회와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지피지기 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모르면 우리가 그대로 안아야 되는 그냥 리스크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청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두 지피지기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업에도 성공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기업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